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대한애국당 여의도 중앙당사 7층 그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 2개가 발견됐고, 또 대한애국당을 배회하던 사람을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붙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조원진 대표를 향해서 욕하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죠. 이 사건은 결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경찰에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좌파 성향이나 종북 성향에 의한 범죄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좌파 종북 광풍의 단면을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좌파 종북 반미 세력들은 문재인의 집권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탄핵에 대한 비판, 인민재판이라고 외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리고 북핵 미사일 철폐, 종북 세력 척결 등을 외치는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을 눈에 가시처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수우파 태극기 세력에 대한 혐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혐오증은 보수우파 인물들을 겨냥한 테러로 연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존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한애국당 중앙당사 폭발물 의심 가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경찰은 유독 대한애국당을 겨냥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조치들을 이어왔습니다. 현송월 방남 때 서울역 앞에서 김정은 사진,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태운 것을 놓고 수사를 벌임으로써 대한애국당 활동에 제약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 때에 사전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행진했다. 네, 광화문 광장에 있던 철제 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리고 불을 질렀다고 해서 주최 측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한 경고나 사후 시정 조치 정도에 그쳐도 무방한데 또 불구하고 경찰이 애써 사건화함으로써 태극기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정권의 수호대가 아닙니다.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3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누구 못지않게 참 추잡하고 비양심적인 아무데든 뭐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건수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입에 삼켜버리는 그런 쓰레기라는 낙인이 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덕지덕지 찍혀가지고 검찰청사 앞에서 그 검찰청사 앞에 서서 그 어린 망나니 같은 대한민국 검찰 출입 기자들, 그러한 기자들로부터 개망신 당하고 급기야 서울구치소로 그 승용차 뒷좌석에 가운데에 앉아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은 과연 무엇이고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권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것, 검찰청사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문재인 검찰은 집권한 지 10개월 동안 그야말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MB를 잡아넣기 위해서 검찰의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댓글 사건으로 올가매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풀려남으로써 김이 빠지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정치 지도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파렴치한 뇌물범으로 지금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뇌물범의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것을 보면 정치는 정말 앞날을 알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단지 시참만 있을 뿐 비참한 말로를 누구든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을 포함해가지고 20, 30대 샐러리맨, 20, 30대뿐만 아니죠. 샐러리맨의 모든 샐러리맨들의 신하로 칭송받았죠. 그러다가 사실의 평생 주군인 정주영 회장을 발로 찬 거죠. 사실 배신한 거죠. 배신하고 마침내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민자당의 비례대표로 화려하게 입문하면서 참 정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박근혜 대선 후보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그야말로 신화적 인물이죠. 그런 신화적 인물이 저 부산에서 참 당시에 그 이명박 MB가 볼 때는 참 그야말로 철없고 가소로운 소리죠. 인권, 민주화 그런 소리 해대던 무명 변호사 문재인에 의해서 이런 뼈저린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는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때 입문하면서 내놓은 책이 자신의 그 성공담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생선 가게 그 심부름을 하던 참 포항에 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소년에서부터 민자당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참 화려했던 입지저든적인 스토리를 담은 그 책을 내놓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신화는 없다입니다. 신화는 없다. 이것을 일본어판으로 번역해 놓은 책이 강자는 우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찾아서 보면서 들게 된 생각이,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은 누구든 비참한 완로를 맞게 된다. 누구든 비참하게 정치 무대에서 퇴장한다. 그런 면에서 신화는 없다는 그러한 제목이 23년 후 자신의 그 운명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MB는 말이죠. 올해 77살입니다. 만으로 참 그야말로 80대를 코앞에 둔 그러한 전직 대통령. 그는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게 되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고소하게 한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아주 자신은 그 공으로 아주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MB가 노무현의 자살을 불러온 장본인이다라고 그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MB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꾸준히 무려 10개월 동안 해온 끝에 마침내 검찰이 그 수사를 완결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이명박의 처참한 몰락은 과연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과연 보수 우파가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씨에 의해서 처참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보기에 보수우파 시민 대부분이 별다른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우선 그 원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 이거죠.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셀러리맨의 신화로 칭송받던 그 MB가 그 숱한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 후보로 보수 우파가 뽑아서 마침내 대통령으로까지 죽기 살기로 만들었던 그 보수 우파
지지층에 대한 배신, 그 배신감이 일반적 감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우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졌던 그 애정, 그 애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문재인 씨에 의해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보수우파 지지층들이 전혀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이거죠.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정말 넌더를 냈던 보수우파가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랬더니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라는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그 광난극, 좌파의 광난극이죠. 그건 뭐냐? MB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광난극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들었다. 즐겨 불렀던 아침 이슬 노래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좌파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당시 보수파는 경악을 했죠. 충격을 받았죠. 이어서 완전히 노선을 변경했죠. 요즘 여러분 JTBC 썰전에 유시민과 함께 나오는 그 박형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른바 중도 실용주의, 그 사람이 내놓은 중도 실용주의라는 것으로 고무신을 바꿔 신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보수파는 MB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어떤 면에서 이명박부터 보수우파가 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보수우파의 어떤 판단이 아닌가,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어디를 가봐도 MB를 동정하는 구호는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념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지지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다면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참 대비되는 측면이죠. 두 번째, 이 이명박 대통령이 겪고 있는 오늘의 비극은 인사 측면에서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한다.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면서 온갖 벼슬을 누렸던 측근들이 죄다 배신하고 또는 침묵하면서 전혀 도와주질 않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때와 정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보수 우파의 이런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보수 우파는 집권할 수 없다. 재기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MB 측근들 중에 처음에는 몇 사람이 좀 왔다 갔다 보이는 것 같더니 이 정도면 뭐 도리를 다 했다. 할 만큼 했다는 듯이 말이죠. 아니면 앞에 나서면 찍힌다. 문재인한테 붙잡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뭐. MB를 참 옹호하기 위해서, 참
쉴드를 치기 위해서 나서는 왕년의 측근들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인사 실패다. 인사 실패. 인사 실패다 이거죠. 한결같이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을 당한다 이거죠. 이러한 정서, 이러한 풍조를 보수파가 바꾸지 않으면 어림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림없어요. 흔히들 욕하는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들의 그 변치 않는 충성심, 지금도 그 당시의 측근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금까지도 전두환 대통령을 향한 그 충성심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딴판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악담을 합니다. 참 정말 어찌 이러고서도 문민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 부끄러워야 돼요.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 보수파 정치 세력이 그 조직의 저류 속에서 흐르고 있는 정신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를 끈끈한 동지애라든가 절개, 지조, 충성심 같은 것으로 대체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좌파에 맞서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은 요원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자살한 지가 지금 9년이 넘었어. 9년. 내년 5월이면 지금 금년 5월이면 지금 10년이 돼. 10년. 무려 자살한 지 10년이 되어간데도 이명박을 찍어가지고 끝까지 정치 보복하는 그 집념, 그 절개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런 정신을 보수 우파가 폐허해야 한다 이거죠. 보수 우파들이 그런 기회주의적인 정신세계를 갖고서는 절대 저는 재기할 수 없다. 집권할 수 없다. 저는 장담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느냐 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정치 세력에게는 그야말로 충성심, 지조, 절개, 끈끈한 이 동료애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정권을 세울 수도 없고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박 친이계들 이건 완전히 모래알처럼 좀 흩어져 있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쉴드를 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입만 갖고 과연 보수 우파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계는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정치적 불행에 대해서 그야말로 입 다물고 있는 그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데 1등 공신인 그 친이계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저는 경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MB가 구속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엄청난 형을 받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보수 우파 세력의 재기에 또 한 번 엄청난 치명타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죠. 김영삼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참 미명의 정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구속이 됐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보수 우파의 완벽한 괴멸이 MB의 구속으로 완결될 수 있다. 저는 MB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재산을 진정으로 완전히 사회에 환원하기 바랍니다.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거짓말로 내놓은, 위장으로 내놓은 그 모든 재산을 이번에 대한민국 사회에 환원하기 바랍니다. 왜 거짓말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진정으로 완전히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한다면 MB는 지역 속에서도 명예회복의 불씨를, 작은 불씨를 만들 수 있다 봅니다. 둘째, 거듭 강조하지만 누구보다도 김대중 노무현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MB로서 알고 있는 것들을 죄다 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판도라 상자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이 위선적인 문재인 세력, 이 가증스러운 친문 세력의 실체를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MB에게는 아직 며칠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검찰청사 앞에 섰다가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한 시대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의 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